저도 학생일 때 인공지능, 머신러닝, AI 이런 것을 공부했고요. 그 이후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분야의 빅데이터, AI 분야의 연구를 하고 논문도 쓰고 했는데, 또 제 직업이 교수다 보니까 수많은 학생들을 지도하게 되잖아요.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배우긴 했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저한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가고 있는 길이 맞아요? 또는 좀 다른 분야 하는 학생들이 와서 나는 원래 다른 전공이 있는데 이런 데이터 사이언스를 좀 배우고 싶고 또 배웠는데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런 굉장히 다양한 질문들을 하고 있는 거를 한쪽에서 느끼고 있고요. 보고 있고, 또 한쪽으로는 이제 제가 기업에 산학을 많이 하고 또 자문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기업에 있는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뽑고 밸류를 만드는 과정을 제가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게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어떤 백그라운드와 스킬과 지식과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일해야지만 일이 제대로 된다는 걸 제가 또 경험을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복잡하고 정신이 없다.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해야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 또 기업에 있는 분들이 역할들을 좀 정리를 해줘야 이게 잘 멋있는 게 만들어지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가 6개의 직무를 이제 나눠서 정리를 했는데요. 일단 크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기술적인 측면에서 가는 사람, 기술자죠. 또 한쪽은 이걸 활용하는 쪽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자는 그 데이터를 관리하고 준비하는 사람. 이건 이제 우리가 데이터 엔지니어라고 얘기하는데, 이분들은 그냥 컴퓨터를 사랑해야 돼요. 나는 사람보다 컴퓨터가 더 이뻐, 막 이런 사람들 있죠. 코딩 좋아하고 잘하고. 그쪽이에요.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은 컴퓨터 엔지니어, 데이터 엔지니어는 참 좋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그런 분석을 좋아하고 무엇보다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저 소비자가 과연 뭐에 관심이 있지? 그 사람의 과거의 어떤 말이나 글이나 행동의 흔적을 이용해서 이 사람이 지금 관심 있는 게 뭘까?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 문제 해결하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고, 이 사람들은 이제 통계나 AI, 머신러닝 이런 공부들을 해야 되겠죠. 그 분야는 되게 컴공과 통계학과 산업공학과 이런 데서 이제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이쪽도 이제 기술적인 사람들이고, 앞에 말씀드린 엔지니어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실제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는 사람. 세 번째 종류는 이제 리서처라 그래서 이제 박사까지 공부를 하고 또 계속 R&D를 하는 사람들인데,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쓸 수 있는 어떤 도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도구를 더 향상시키기도 하고요, 완전히 새로운 도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99번 실패하고요, 한 번 성공하고, 뭐 그런 게 굉장히 짜릿하고 즐거운 사람들. 그래서 나와의 싸움을 즐기는 사람, 이게 풀릴지 안 풀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걸 계속 도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리서처를 하면 좋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데이터를 이용하거나 응용하는 사람들 세 분류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애널리스트라 그래서 이분들은 다른 역할이 있어요. 영업 마케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HR인 사람도 있고, 뭐 제조 라인에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엔지니어일 수도 있고, 뭘 설계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원래 데이터 분석이 자기의 본 캐릭터가 아니에요. 분석을 좀 배우는 사람, 그런 걸 우리가 데이터 애널리스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 자기 업무가 분명히 있는 거고, 거기에 데이터를 가져와서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럼 그 다음이 이제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인데요. 앞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등장했잖아요. 이 사람의 앞에 우리가 시티즌이라고 붙이는 이유는, 시티즌은 기본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업 마케팅, 아까 애널리스트랑 똑같아요. 원래 본캐가 따로 있고 부캐가 이제 데이터 분석인데, 애널리스트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분석을 배우고 또 구사하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좀 더 파워 유저, 좀 고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요리사, 전문 요리사라면 이분은 뭐 주부거나 다른 직장이 있으신 분인데 요리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분을 우리가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고, 마지막은 기획자입니다. 이분은 말 그대로 어떤 이슈를 어떤 데이터로 어떻게 분석해서 어떤 결과를 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를 기획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요즘 연예 기획사라고 있잖아요. 기획사에서 기획을 한다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뭐 이번 가을에 회사에서 걸그룹 한 7인조를 내가 만들 거야. 그러면 그 컨셉은 뭐다? 컨셉을 정의하고
그럼 그 컨셉에 맞는 7명을 연습생 중에서 이제 뽑아서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컨셉에 맞는 노래를 만들고, 컨셉에 맞는 안무를 만들고, 컨셉에 맞는 옷을 입혀서 공연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바로 기획이잖아요. 빅데이터도 마찬가지. 누군가 그런 기획을 해줘야 돼요. 실제 데이터 가져다 분석하고 뭐 결과 내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다 이렇게 기획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6번째 사람이 기획자. 두 종류의 직무가 있었잖아요. 1, 2, 3번이 기술 직무고 4, 5, 6번이 이제 비기술적인 직무인데, 내가 나름대로 뭐 분석을 좀 배우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본캐 부캐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컴공과 갈 걸. 괜찮아요. 경제학과 나와도 되고요. 영문과 나와도 괜찮아요. 그리고 각자 하는 일을 계속 하시면서 내가 하고 있는 업무에서 어떤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분석을 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의사결정들이 있을 텐데, 예를 들면 뭐 내가 출판사에서 일을 한다면 도대체 무슨 책을 내야 되지? 뭐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데이터 분석과는 사실은 직접 관계는 없는 이슈예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모여서 그 회의하잖아요. 야, 요즘은 육아가 아니야, 육아는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토론을 하는데, 주관적으로 하지 말고 데이터를 가지고 좀 객관적으로 들여다보자는 거죠. 마치 영어를 내가 얼마큼 잘하면 좋으냐. 영어를 잘하려면 영문과를 가야 되나? 그럼 난 통역사가 되는 거야? 그거 아니잖아요. 물론 글로 가는 길도 있지만,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영어를 잘하면 외국인들과 교류가 많아지고, 기회가, 외국에 있는 기회도 내가 많이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가 중요한 거지, 꼭 뭐 통역을 하라고 꼭 우리가 모든 사람이 영어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영어의 수준도 내가 어디까지 갈 거냐는 사실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내가 내 능력과 내 환경과 등등이 허락하는 데서 내가 계속 노력하는 거죠. 전 데이터 사이언스도 그렇게 길게 보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사 산에 있는 데이터는 다 데이터베이스라는 데 들어가 있어요.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걸 이렇게 복사를 해서 내 컴퓨터에다가 탁 놓을 수 있는 능력. 그게 이제 우리가 뭐 SQL이라 그러죠. 데이터베이스의 SQL을 기본적으로 배우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내가 확보한 데이터를 좀 다루어서 내가 보고 싶은 관점에서 데이터를 볼 수 있는 능력. 거기까지가 1단계인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든 내 일에 관련된 어떤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데이터를 통해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 그게 이제 1단계고, 두 번째는 이제 그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원인을 분석하고, 세 번째 가서는 뭐 이게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매출이 지금 줄어들었는데 다음 분기에는 이게 다시 올라갈 건지 아니면 계속 내려갈 건지, 또는 이 장비가 좀 이상해 보이는데 이거 계속 갈 건지 아니면 이거 장비의 부품을 바꿔줘야 되는지 등등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현장에서의 의사결정을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하려면, 그러면 이제 그게 아까 말씀드린 1단계 데이터 가져다가 볼 수 있는 정도면, 글쎄요, 제 생각에는 한 2주, 최소한 한 2주 정도. 2주라는 건 이제 5일 곱하기 8시간, 한 40시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정도를 배우시면, 그러니까 나 엑셀 정도 미리 아는 사람 정도라면, 그 정도면은 가장 기본적인 거는 해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뭐 미래도 예측하고 처방까지 하려면, 그러면 이제 또 뭐 몇 주가 더 걸리겠죠. 지식을 습득하는 거랑 이거를 계속 연습과 연습을 거듭하면서 내가 잘하게 되는 거랑은 좀 달라요. 대학을 막 졸업해서 대학에서 다 배우잖아요, 기본을. 그렇지만 이제 회사 와서 말단 상황에서 시작해서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이제 아주 능숙하게 하게 되는 그 단계가 되는 거죠. 모르겠어요. 이제 앞으로 5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 혼자서 공부하는 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잖아요. 공부는 혼자 하는 게 맞는데, 이게 온라인상에서 내가 화면을 보고 그것만 가지고 공부한다는 거는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일단 카카오톡이랑 싸워야 되잖아요. 전화도 싸워야 돼요. 그리고 뭐 온몸이 나를 방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게 쉽진 않으나 가능은 하다. 근데 이제 사실 그런 것보다 더 힘든 거는 큐레이션 같아요. 뭐든지 배울 때는 큐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일단 우리가 유튜브만 봐도 데이터 사이언스 보면 뭐 강좌가 한 수천 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부터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중에 뭘 배워야 되고, 어떤 순서를 배워야 되는 건지, 그리고 내가 중간중간에 누군가가 나를 검증을 해줘야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진도가 나가서 다음 단계로 가도 되는지, 이런 것들 검증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냥 온라인에서
그 유튜브를 보고 배웠다. 내가 딴 데서 배우고 조금 모자란 거를 유튜브에서 그냥 보충하는 건 괜찮은데 그것만 믿고 가기에는 이게 좀 쉽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 큐레이션이 지금 잘 안 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교육 프로그램이 학원이든 온라인이든 많이 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 기획력이라는 건 바꿔 얘기하면 질문하는 능력인 것 같아요. 질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코로나 데이터를 질병관리청에 우리가 가서 검사하면 아무 개시 몇 월 며칠 몇 시에 몇 시 몇 분에 검사해서 음성이다. 이 사람 일주일 뒤에 또 왔네. 또 음성이다. 뭐 이렇게 계속 우리께 다 지금 데이터가 있잖아요. 또 양성인 사람 양성인 사람대로 다 있고 그또 양성인 사람은 어떻게 됐는지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치료센터에 가서 며칠 있다가 그냥 나와서 해피엔딩으로 끝난 건지 격리만 되고 그 다음에 아니면 이제 병원까지 갔는지 아니 병원까지 가서 그냥 간단히 며칠 있다 나온 건지 병원 가서 산소호흡기까지 들어가서 막 위중증으로 가서 막 생사를 왔다 갔다 하다가 왔는지 뭐 이런 기록들이 다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자 우리 보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답이 있을까요? 우리가 없어요. 뭐를 봐야 될지를 몰라요. 왜 그렇죠? 우리는 의학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사람은 질문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전문가들은 그 데이터를 딱 주면 이 사람들은 뭐 엄청나게 중요한 질문들을 탁 던지겠죠. 그래서 뭐 격리가 14일이 적당한 건지 10일이 적당한 건지 3일이면 되는 건지 아니면 격리가 필요 없는 건지 등등에 대해서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그런 답들을 얻어낸다는 거죠. 그 답을 제가 인사이트라고 하는데 그 답을 얻어내는 그 능력 그걸 분석을 안 하더라도 질문만 던져도 돼요. 나 이거 좀 알아봐줘. 너 이거 좀 분석해봐. 그래서 그거는 누구냐면 분석가가 아니라 질병 전문가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그래서 각자 하는 일 그게 바로 기획력이거든요. 그러면 그거의 경쟁력은 결국 자기 분야에서 잘하는 사람이 결국은 그 경쟁력이 있는 거죠. 재밌는 거는 다 우리가 뭐 공대에 같은 기계과를 나오고 또 경영학 똑같은 거 배우고 사회학 똑같은 거 배우고 언론정보 배우고 다 같은 걸 배웠는데 왜 10년 선배가 10년 후배보다 질문을 잘할까요? 그건 이제 그 경험이 쫙 누적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은 거기에 이제 전문성을 많이 가진 거죠. 그래서 그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자기가 하는 일에 전문성을 많이 가져야 나중에 데이터를 배워도 질문을 잘한다. 전문성이 없는 사람은요, 데이터 분석을 아무리 배워도 무엇을 질문할지를 몰라요. 그러면 이제 분석한테 데이터까지 주는 거죠. 이러이러한 데이터가 있거든요. 우리 회사에 그 데이터 가져다가 내가 원하는 이 답을 한번 찾아주세요. 그게 정말 최고 수준의 기획이 됩니다. 그래서 기획자도 약간의 분석은 배워야 됩니다. 이론도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이론이라는 건 수학과 이제 통계학적인 이론들이고 수학 기반이죠. 그리고 컴퓨터를 잘 다루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 기술도 갖춰야 되고 AI도 배워야 되고 통계도 배워야 되고 그건 기본이에요. 그건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이제 그 다음 얘기 두 번째 첫째 날은 그걸 다 배워야 되고요. 둘째 날은 다 배운 사람들이 모여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배운 걸로 딱 넣으면 딱 답이 나오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창의력이 나오고 이런 문제는 처음 봤는데 이걸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야 될까? 푸는 방법이 내가 배운 어떤 레퍼토리가 있다면 레퍼토리가 뭐 20개가 있다면 그 20개 중에 17번호를 딱 여기다 대입하면 이게 딱 답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17번과 13번과 5번을 조합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17번을 좀 비틀어서 17-2를 만든다. 이런 식으로 그거를 이제 좀 창의적으로 이걸 비틀어서 내가 내 앞에 있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려면 이 도구를 그냥 갖다 꽂으면 답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축구를 보시면 축구 선수들은 다 공을 잘 다루고 잘 뛰거든요. 근데 공을 못 다루고 못 뛰는 사람은 일단 축구 선수를 못 해요. 다 축구 선수들끼리,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선수들끼리 모여 있을 때,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창의적인 선수라는 얘기를 똑같이 하거든요. 이 선수는 창의적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남들과 다 기본기를 다 가지고 있고 거기에 이 친구는 창의성까지 있어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패스를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창의적인 분석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거기에 너무 현혹되시면 안 돼요. 그 사람 다 기본기는 갖춘 사람이에요.
평소에 맨날 공차요. 창의적인 사람도 맨날 공차는 연습하고 달리기 연습하고 헤딩 연습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웃사이드 박스 띵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했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그런 사고방식, 그런 사람들이 잘할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데이터 없이 뭐 감이나 노하우나 뭐 경험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했다면 이제는 데이터를 보고 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잘하는 사람의 성향을 딱 보니까 왜 이런 사람들 있죠. 엄마 아빠 말 죽어도 안 듣는 애들 아주 훌륭합니다. 어르신 말씀 안 듣는 사람, 윗분들 말씀 안 듣고, 선배 말 안 듣고, 선생님 말 안 듣고, 이런 굉장히 반항적인 어린이들, 그런 이제 그 어린이가 커서 이제 반항적인 어른이 됐는데, 그런 분들이 저는 굉장히 훌륭한 데이터 분석가로 클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뭐 이건 이런 거야 라고 이제 어느 분야나 다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그 가설이라고 그러죠. 비즈니스 가설. 불평 많은 고객들은 주로 이런 사람들이야. 뭐 몇십 대 뭐 남성 여성 이런 사람들 진짜 다루기 힘들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름대로 그 자기 회사에 뭐가 있어요. 정말요? 몇 명이나 만나셨어요? 7명이요? 아유, 우리 고객이 1000몇 명인데 7명 만나고 그런 결론을 내리셨다고요? 자, 그게 사람의 결론이잖아요. 우리는 한두 명 만나보고 이런 사람은 이래, 저런 사람은 저래. 어떤 장소에 가보고 어디는 뭐 굉장히 커, 어떤 데는 굉장히 좀 지저분했어. 우리가 정말 한두 번의 경험을 가지고 결론을 내려버리는 게 인간이에요. 그게 이제 귀납적 추론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데이터로 열어보는 거는 좀 다른 얘기죠. 그래서 좀 더 이렇게 고집이 없고 마음을 비운 상태로 뭐든지 좀 내가 받아들이겠다라는 열린 마음을 가진 분들, 그런 분들이 데이터를 보고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자기 갖고 있는 그 사전 어떤 고정관념이라고 하죠. 고정관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은 데이터를 이렇게 보여줘도요 안 보인대요. 그럴 리가 없다 그래요. 심지어 이거 데이터 못 믿겠어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열린 마음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제가 이 책을 쓴 동기 중에 하나도 그런 거예요. 저는 공대 교수고 또 학생 다 공대생들이고 하다 보니까 저희는 다 앞에 말씀드린 그 세 종류의 사람들, 데이터 엔지니어, 사이언티스트, 리서처, 이런 사람들만 이 주변에 있어요. 지금 앉아 계신 이 방이 다 그런 사람들만 있는 이 공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끼리 너무 말이 잘 통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이제 졸업해서 밖으로 나가는 순간에 우리를 굉장히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우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도 모르는 보스 밑에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입장에서는, 데이터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그런 이 윗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잘 아는 회사를 골라가야 돼요. 그래서 인터뷰할 때 데이터를 좀 아시나요? 라고 역질문을 해야 돼요. 저희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이번에 우리 김 박사가 들어와서 이걸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회사는 반드시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데를 들어가면 안 되죠. 똑같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분석가 트랙이라면 그분들, 그러니까 영업이나 마케팅이나 뭐 경영대를 나왔거나 뭐 일반 공대를 나와서 데이터 분석을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사람들의 마인드를 봐야 돼요. 그 이분들의 마인드. 그러니까 아마 지금 한국에서 그런 CEO 레벨 또는 C 레벨의 임원들이 데이터 분석을 잘 아는 회사는 극히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런데 아니고서는 그래도 이제 이분들이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뭐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지 아니면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하는 데인지를 그걸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공이 뭐든 간에 내가 경영대를 나왔어도 데이터 분석을 할 줄 알아요. 또 나는 뭐 예를 들면 체육교육과를 나왔고 내가 스포츠 쪽 전문가지만 난 데이터 분석을 좀 할 줄 알아요. 이런 사람이 굉장히 우대를 받는다는 거죠. 옛날에는 뭐 한 40년, 40년 전에는 제가 영어를 좀 할 줄 알아요. 그게 굉장히 플러스가 됐어요. 지금도 영어 시험 보잖아요. 그것 때문에 토익 보고 하는데 그 다음에 한 또 30년 전에는 컴퓨터를 좀 잘 다뤄요. 이게 이제 굉장한 플러스가 됐는데 이제는 컴퓨터 못하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데이터를 좀 다룬다. 그래서 만약에 학생이면 지금 각자 다니는 대학에서 이런 쪽의 수업을 한 두세 개라도 들으면 그러면 훨씬 좋습니다.
뭐 수많은 지금 무슨 뭐 대회들이 열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자기 기업을 관리할 수도 있고요. 방법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그런 데이터 경진 대회 이런 데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나가보고 출전해보고 그러다 보면 또 내가 뭐가 부족하구나 해서 또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학생이라면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죠. 이미 이제 졸업해서 기업에 다니시는 분이 사실은 좀 옵션이 좀 적은 편이죠. 자격증이 있긴 한데 기업들이 별로 자격증을 안 보기 때문에 그 자격증이 별로 효과를 못 보이고 있고요. 저는 그 사내에서 하는 다양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육 많이 합니다. 교육에 이쪽 데이터 관련된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그다음에 업무도 자꾸 그런 쪽으로 자기 하겠다고 지원을 해서 거기서 부딪히면서 배우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부에 나와서 자기가 따로 또 배우는 것도 배우고 이런 것들을 섞으면 그 안에서도 얼마든지 데이터 역량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 기업 교육을 여러 번 했었는데 거기에 재밌었던 경험이 20대 대리, 과장 이런 분부터 50대 팀장까지 이렇게 한 번에 같이 교육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 번 했죠. 근데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당연히 이제 이게 뭐 이론도 나오고 컴퓨터를 써야 되니까 코딩은 안 해도 됩니다. 코딩 없는 분석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코딩을 몰라도 분석할 수 있는 걸 가르치는데 그래도 컴퓨터로 하다 보니까 20대 젊은 분들이 50대 팀장보다 잘하죠.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다 이제 후반부에 가서 제가 기술은 이제 이 정도 배웠으면 됐으니까 각자 업무에서 어떤 문제를 가져다가 어떤 데이터로 어떤 분석을 해야 될지 기획을 해보세요. 기획하시고 그 데이터 확보해서 실제 분석해서 결과를 내서 의사결정에 써보세요. 이걸 다 하라 그러니까 그때는 50대 팀장들이 날라다녀요. 그분들은 업무에 대한 일단 지식이 팀장보다 많은 사람이 없어요. 그럼 가져와가지고 저랑 이제 면담할 때 탑픽이 막 한 5개쯤 들고 와요. 그래서 이거 할까요? 이거 할까요? 이거 할까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하세요. 근데 오히려 젊은 대리나 과장들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업무에 대한 이해가 낮으니까 팀장들이 훨씬 더 그런 깊이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많으면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미 내가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젊은 분은 이미 알고 있는 확보해 놓은 지식이 작지만 또 머리가 말랑말랑하니까 새로운 걸 빨리 배울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나이 드신 분은 드신 대로 직급이 높은 분들, 젊은 분들 젊은 분대로 해야 되고 이거는 하면 좋으냐가 아니고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것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에 생각해 보시면 100년 전에 김 씨와 박 씨가 밭 한가운데서 만났습니다. 김 씨가 그랬죠. 박 씨한테. 이봐 내가 이제 글을 배우려고 그래. 그랬더니 박 씨가 뭐라 했냐면 미쳤군. 농부가 왜 글을 배우지? 그런 얘기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장면. 두 번째 장면은 30년 전에 어떤 회사 HR 부서에서 김 대리가 박 대리한테 그랬어요. 난 이제 컴퓨터를 좀 배우려고 그래. 그랬더니 박 대리가 너 컴공과도 아니잖아. 우린 컴공과도 아니잖아. 우리 HR이야. 근데 왜 우리가 컴퓨터를 배우지? 이게 두 번째 장면. 자, 지금 세 번째 장면이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글을 배워야 되느냐? 농부는 글을 배워야 되느냐? 인사 담당자가 컴퓨터는 왜 배우느냐? 이제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과거에 했다는 거죠. 지금 나는 뭐 전공이 예술이야. 나는 뭐 스포츠야. 나는 뭐 문학이야. 나는 뭐 사회학이야. 나는 경제학이야. 나는 근데 내가 왜 데이터를 배워야 되지? 저는 같은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